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심야전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으로 빙식열과 태양광 발전을 검토를 해보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전번 그 시간과 같은 맥락을 이루어요. 전번 시간에 그 터보 냉동기를 이 흡수식 냉동기로 교체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은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빙축열, 그 다음에 심야전력에 관련되는 부분은 태양광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피크 전력을 잘라주기 위해서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요. 그럼 이 지금 앞에서 다 본 것처럼 이 전부 다가 말이죠. 단지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됐어요. 자, 이 빙축열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개발에서 처음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영업했다가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한전에서 리베이트까지 주고 막 이래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즉, 그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쓰는 사람에게 조금 써라 하는 것은 석유를 생산하는 생산국에서 소비국들한테 석유를 조금 써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예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전력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전체의 인프라, 전력 사업이라든지 수자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간섭을 하고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계획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어차피 이제 뭐 철도도 지금 민영화 100%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철도도 공무원에서 완전히 민간 회사로 다 넘긴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한전도 민영화 기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 이제 민영화가 되면 한국전력은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드리기면은 많이 써줘야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아마 이 빙축열을 소비자가 만드는데 돈을 리베이트를 준다는 얘기는 아마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서 보시면은 지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한전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그 프로 차트를 내주고 있는데, 고객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뭐냐면 수용가라고 돼 있어요. 수용가. 수용가가 뭐예요? 수용가라는 거는 사용하는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고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런 그 공급 규정에 모든 수용가라는 단어를 고객으로 바꿨다.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이건 인식 변화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입니다. 전기를 써주니까 고객이죠. 고객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변화될 부분이 상당히 그 이외에도 많지만, 이거는 주인은, 물건을 쓰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국의 NEC에서는 고객이 주인이니까 고객이 편리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MOF를 한 군데만 받게 돼 있는데 한 수용가에 하나, 미국은 6개로 나눠놨잖아요. 고객이 주니까 당신이 편한 대로 해라. 첫째, 용량이 크면 짜게 해라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만 킬로와트 이상이 되면 우리는 1호사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 킬로와트인데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5,000kg, 5,000kg씩 해가지고
2만 원처럼 받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2개소, 장소가 큰 경우에는 2개소, 뭐 3개소 나눠줄 수 있다 이거지. MF를.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다용도. 그럴 때 또 MF 다 나눠준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모든 그 시스템이 누구 중심으로 가 있냐면 고객이 중심으로 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선방소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내고 공사를 다 해놓고 한전재산이 돼버리는, 고객 돈으로다가 모든 공사를 해놓고 한전재산이 돼버리는, 국가재산이 돼버리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나름대로 거기는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한전에서 그러면 언제 거기서 30층 질지 40층 질지 모르고서 발전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변전소를. 그러니까 그 40층 지른 데서 여기에 대한 선로값은 내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것이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전기를 팔아먹는 측에서는 항상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가 수요자가 나타나면 바로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부터 이제 전환이 돼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에너지 합리화 차원이다.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심야전력 지금 안 쓰잖아요. 지금 보면 아파트에서 심야전력을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거를 뭐 계약을 해가지고 추결하는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아파트가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심야전력과 주간대의 그 전력요금이 차이가 3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야전력은 예를 들어서 이게 피크 시간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시서부터 오후 14시까지 피크 시간대 전력요금이 1kW당 1kWh당 만약에 5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100원 선입니다만은 5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 현실감이 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한 200원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0원. 그러면 심야 시간대에 밤 10시서부터 새벽 04시까지는 거의 뭐 한 10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낮추면은요 아마 대단히 아파트들 뭐 거의 다 이 심야전력을 엄청나게 쓸 겁니다. 이 심야전력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주간의 전력량을 낮춘다고요. 낮추면 뭐예요? 국가적으로는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안 세워도 되는 문제, 발전소를 세움으로 해가지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주민과의 그 대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다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되냐 안 되냐예요. 이거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태양광 발전 별로 안 하죠. 지금 일본만 가봐도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일본 농촌을 가더라도 거의 집집마다 태양광 그 보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낮에 태양광을 발전을 해가지고 남는 전기를 되돌려서 팔 수도 있고 그거에서 우리가 내가 쓴 거를 감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예요? 돈이 돼야 된다. 돈이. 어디에서? 고객이 불편한 시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이나 빙충전이라든지 흡수기 냉동기를 설치를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도 돈이 고객이 생기면은 고객들은 한다는 거지. 거기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야 전력을 상당히 정부에서 유도를 하죠. 이 유도를 하는 방안은 뭐 여러 가지 그 리베이트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주간 요금과 야간 요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고객이 수용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야 전력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일단 쓰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야간에 그 전력을 쓰지 말라고 해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국가적으로는 주간에 이 어쨌든 피크로 걸리는 그 전체의 부하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밑으로 낮춰줄 수 있는,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 관점에서 나눠놓고 이 교재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심야 전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심야 전력에 대한 그 기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절차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르니까 가장 좋은 방법들은 이게 심야 공급 기기 업체를 찾아가지고 체결하도록 되는 거죠. 이번에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심야 기기에 사용되는 그 전력 계약하는 전력 방법을 들고 설명하라.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내성 규정이라든지 기본적인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컨셉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심야기기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대행을 시키고 설치하도록 만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급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이제 자세하게 전력요금 체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급 전압 방식으로 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일단 100kW 미만은 220이나 380V로 하고 100kW에서 지금 이제 10,000kW 미만은 22,900. 10,000kW에서 이제 30만 kW까지는 154 kV, 그리고 30만 kW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3, 4, 5 이상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급 규정에 보게 되면 전기 설비에서 각각의 설비 중에 큰 것으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공사비, 표준공사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심야전력 요금 체계는 심야갑은 지금 사용 전력 요금이 20kW당 24만 20전이거든요. 그 주택,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병원, 기타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고, 을은 지금 기본 요금에 심야 시간대는 26전 20원이고 26원 20전, 기타 시간대는 76원 80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약 3배 정도 되네요. 3618에 약 76에 3배 되는데 요게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전기요금을 이제 국가적으로 다 못 올리는데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그럼 이걸 200원인데 이걸 심야 시간대를 이거 묶어놓는다. 그러면 이 차이가 이렇게 나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이 이제 이 심야전력 을을 받는 거다. 그죠? 그 심야전력 기기로는 이제 추결식 난방 온수기가 있고요. 축냉식 난방 온수기. 그래서 종류는 추결식 난방 온수기는 난방용, 온수용. 축냉식은 이제 소형 축냉식, 냉방 설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심야전력 요금 제도가 나와야 되게 이제 2000년도에 시험에 한번 나온 겁니다. 즉 상시전력과 심야전력을 타임 스위치를 놔가지고 계량기를 딸려 해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심야전력 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OF를 2개를 놔가지고 별도의 2개를 놔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타임 스위치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여기서는 MOF를 2개를 놔가지고 상시전력하고 심야전력을 나눠서 아예 MOF를 따로 나눠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빙충전을 놓게 되면 MOF를 따로 놓습니다. 지금 빙충전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MOF가 있고 여기 일반적인 변압기 쭉 가잖아요. 이 가고 빙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 MOF, 빙충전용 MOF 해가지고요. 빙충전 밤에 얼음을 얼려둘 거 아닙니까? 소모냉동기 돌려가지고 이 전력은 아예 별도의 MOF를 놔주게 돼 있어요. 지금까 어떻게 되냐면 MOF 별도로 못 놓게 돼 있지만 심야 전력에 이 전력이 혼용해 쓰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아까 26원 20전이다. 그러면 이 MOF는 26원 20전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쪽 전력으로다가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회로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MOF를 분리하는 방법. 이게 빙충전을 쓰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을 써요. 그 다음에 모자 거래는 지금 보면 MOF 하나에 상시전력 가고 여기서 돼 있어요. 타임 스위치 나가지고 별도의 계량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계량기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합산해서 빼주는 거죠. 심야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심야전력 100kW 미만에서 모자 거래를 쓰는 방법을 쓰고 이것도 심야전력 100kW 이상에서는 이제 MOF를
MOF를 두드리는데 병렬을 놓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가지고 놓는 방법입니다. 이제 은에서는 지금 타임 스위치를 놔가지고 심야 전력을 쓰는 부분들에 대한 별도로다가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고, 상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자거래. 을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100kW 이상. 자, 여기서 보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그 태양광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전력량계 MOF가 있으면은요, 이 판매 전력량하고 구매 전력량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일부는 나눠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쓸 때는 요게 구매 전력량 계량기가 돌아가고요. 여기서 발생이 돼가지고 여기 남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면요, 요 계량기가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차이를 빼줘. 지금 이런 계량기도 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자 계량 방법이 있는지 뭐 타임 스위치 계량 거든지 전부 다가 일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이지 안에 그 발전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빅유니얼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보게 되면요, 야간에 남는 그 전력 설비로 이제 얼음을 얼려가지고 얼음을 얼려서 주간에서 이걸 해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빙출율, 이게 해빙을 할 때 약 95kcal의 열을 갖다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체로다가 그 왜 95kcal의 열을 넣느냐는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6.3배의 열량을 저장할 수 있어요. 얼음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심야 전력의 값싼 전력으로 얼음을 얼려가지고 6.3배의 열량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냉각에 대한 그 터보 냉동기 칠라의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간 재빙 시간은 밤 11시서부터 아침 7시까지, 주간의 해빙 시간은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 해빙을 하는 시스템을 쓴다고요. 그래서 설치 효과는 지금 이거 되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 터보 칠라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터보 칠라를 아예 설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1000USRT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 터보 칠라를 뭐 400USRT로 내리고 대개 이제 60%, 40%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600USRT로 내리고 뭐 400USRT만큼을 빙중률을 커버를 한다. 네? 이렇게 되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1000USRT를 400USRT로 내릴 수 있으니까 피크 전력을 상당히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터보 칠러를 설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되 용량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심야 전력을 이용해가지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물을 데운다고 그래요. 물을 데우면 영도의 물을 1kg짜리 영도의 물을 1kg에 15도로다가 올리면은 이 히터를 통해 가지고 15kcal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내려도 마찬가지고 올려도 마찬가지고 1kg의 물을 1도 변화시키는데 1kcal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소모가 되든지 추결이 되든지. 그런데 요거 0도씨의 물을 갖다가 0도의 얼음물에다가 딱 만들어버리면은 80kcal의 온도의 변화가, 이 칼로리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됐어요. 15에 15를 가지고 80을 나누면 이게 약 6.3배가 나오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멸까지를 생각하면 이게 12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최대. 그래서 영도의 물을, 영도의 얼음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됐어요. 나중에 뺐을 때 80kcal에 대한 이런 상당히 많은 배수의 열량을 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추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야 전력을 가지고 낮에 쓰는 걸 갖다 다 얼려요. 얼려가지고 이건 낮에 다 전부 다 빼쓰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 추결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부분 추결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낮에 냉동기를 돌리고 요 부분만 빙중력을 가지고 쓰려는 거죠. 요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추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요 부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냉동기 이렇게 같이 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는 냉동기를 같이 쓰고 부분 추결을 많이 써요. 이렇게. 그 냉동기 효과도 좋고 냉동기 용량을 줄이는 요 부분 추결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결적 우선 방식은, 추결조는 일정한 양을 계속 빼쓰는 거죠. 예? 빼쓰고 냉동기가 변화되는 부하에 따라서 냉동기 부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맞춰주는 방식을 쓰는 방법이 추결적 우선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제한 방식은 냉동기가 아침에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면 12시까지만 돌아요. 그리고
이 피크 시간대, 아주 피크 시간대는 전력요금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때는 냉동기를 꺼버려. 꺼버리고 어떻게 돼? 추결제로 다 하고 심야 전력 가지고요. 한 거로 다 쓰고 나머지 저녁 때 또 전력요금이 쌀 때 냉동기가 들어가고. 이것이 수요 제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급 방식에서는 이게 미국과 일본과 유럽, 동남아, 국내가 있는데 이 국내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당히 많이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아주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어? 빈 추결을 하게 되면요. 이 그 추결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추결조. 아주 추결조가 상당히 크게 큰 공간이 필요하고 이걸 유지보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초기 투자비가 또 들어가지. 초기 투자비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회수가 되려면 뭘 가지고 회수돼야 돼요? 전력요금 가지고 회수가 돼야 되는데 전력요금이 낮에서 심야전력의 비가 3대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3대1 정도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를 더 높이 해야 좀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상당히 하다가 지금 신규 요새 지금 2000년 부근에 설계하는 쪽에서 빈축열을 상당히 활발하게 넣는 곳이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난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뭐 시민단체 그래서 국가에서는 또 정부 물가 수요 관리 뭐 이것이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걸 자율경제 손에다가 놔야 돼. 에? 그러니까 전력요금도 자율경제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이 심야전력에 대한 이 시스템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축열 시스템에서는 이제 제빙과 해빙 방식에 의해서 정적 제빙형과 동적 제빙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내 빙착형, 관내 빙착형, 동결형, 캡슐형, 빙방형, 액체형이 있고요. 냉매 방식에 의한 거, 시공 방식에 의해서, 운전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코일식에서는 이제 관내 빙착형, 아이스온 코일과 아이스인 코일. 그러니까 코일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뭐 정육점 같은 데 보면은 이 바깥에 얼음이 얼지 않습니까? 이걸 관외 빙착형입니다. 그리고 관이 있으면은 관 내에 얼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관 내, 큰 관 내. 그래가지고 관 내에 얼려가지고 돼 있어요. 이 관 내 안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깥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관외 빙착형이 있고요. 관외 빙착형은 그 냉각 파이프가 있으면 냉각 파이프 바깥에 이제 얼음이 얼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 내는 관을 크게 해가지고 됐어요. 관 안에서 얼음이 얼고 안에서 그 해빙되는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관내 빙착형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 내에는 지금 이렇게 파이프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되고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이게. 예? 해빙일 때는 어떻게 되죠? 파이프가 이렇게 되면 물이 점점 녹이는 거죠. 얼음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는 어떻게 있어요? 바깥에 고정 파이프는 바깥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 동결형은 이제 전체를 다 얼려버리는 거죠. 추결조 전체를. 캡슐형은 아이스볼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캡슐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아이스볼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추결조 안에다가 이 캡슐을 갖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서 이걸 얼려요. 얼리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서 이게 볼록볼록한데 예, 녹았을 때는 이게 체력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었다가 얼면은 이게 튀어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다 얼린 다음에 이 사이를 물을 통과하게 만들면 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 열이 이 물로 전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점점 안에서 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스볼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캡슐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평 캡슐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빙방리형은 얼음을 얼려가지고 밑으로다가 깎아내리는 겁니다. 즉,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서 만약에 얼음을 얼려가지고 이걸 깎아내려요. 깎아내리면 이 얼음에 그 깎아내린 그 얼음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통과시키면은 쉽게 녹이거나 물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빙방리형을 말하는 겁니다. 액체식 빙생성형은 이제 직접식과 간접식이 있는데 이건
부분 일반적으로다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아이스볼 시스템이 가장 많이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캡슐형 중에서도 이 아이스볼을 가지고 추결주에다 넣어서 쓰는 방식을 가장 빙충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물을 통과하기가 좋기 때문에 특별한 제빙이나 특별한 해빙 열교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라든지 공사와 설계 아주 간편하고 시스템의 신뢰성 및 관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볼형을 상당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시공성과 유지관리성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볼은 외부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증류수와 무기물질로 돼가지고 재빙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요. 크기는 저를 보시게 되면 제 실제 샘플을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주먹 제 요만합니다. 아이스볼 하나가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직경 여기서는 지금 103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예요? 10cm 조금 넘죠. 그리고 무게가 지금 530g 정도 돼가지고요. 그리고 파괴 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볼의 제빙과 해빙의 곡선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건 제빙이라는 거는 얼음이 얼릴 때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온도차를 3도인 경우에 6시간 후에 90%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2라는 거는 지금 이 곡선 있잖아요. 이 곡선은 3도씨의 만약에 온도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3도씨의 온도차가 가지고 있는 걸 6시간에 얼렸을 때 90%의 얼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1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도씨의 온도잖아요. 만약에 지금 5번 같은 경우 곡선이 6도씨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다. 6도씨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0%의 얼음을 얼리게 하려면은 3시간만 얼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온도차를 상당히 많이 하면은 빨리 얼려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온도차를 적으면 적은 대로 적게 얼려지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녹는 거를 보게 되면 이건 해빙이거든요. 해빙은 마찬가지입니다. 6번 곡선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8도차. 온도차가 8도차 되는 부분은 5시간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으면 95%의 얼음이 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이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제빙과 해빙에 대한 그 시간 곡선을 봤습니다. 자, 시스템의 운영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터보칠러가 있어야 일단은 심야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심야 전력을 일단 서프라이 하는 겁니다. 심야 전력을 써서 일단 얼음을 얼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성을 보면은 지금 보면 터보칠러가 있어야 되고 쿨링 타워가 있어야 되고요. 터보칠러는 쿨링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추결조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스볼을 보면 이게 아이스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열교환기죠. 그리고 이쪽 라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냉각수를 원하는 라인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바이패스 라인에 발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바이패스에 발부가 있어야 돼요. 발부가. 여기도 바이패스가 발부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구성을 가지고서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그 역할은 저온 냉동기는 얼음을 생성하기 위해서 영하의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한 냉동기로서 제빙 기간에는 영하의 온도로 가동되며 주간 시에는 일반 냉동기와 똑같은 상태로. 그러니까 일반 터보칠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한 냉동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제빙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일반 우리 터보칠러는요. 영하의 온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냉방을 시키는 걸 막 영하로다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실 온도를. 보통 18도면은 뭐 12도, 이 정도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터보칠러라도 이게 저온 냉동기가 돼야 되고요. 냉각탑, 쿨링타워가 있어야 되죠. 추결조 있어야 되죠. 열교환기 있어야 되고 자동 밸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운영을 볼까요? 지금 운전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강의를 받을 때는 아주 시각적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이런 어떻게 보면 강의의 느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강의 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의 운전을 볼까요? 추결 운전은 자 밤에 심야 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저온 브라인드 터보 칠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서 바이패스에 보게 되면 이쪽은 끊어놓은 거죠. 끊어놔서 이쪽은 아웃시킨 겁니다. 이쪽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러가 이렇게 돌림으로 해가지고 됐어요. 여기에 아이스볼을 얼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기는 저온 마이너스 4.4도 이하에서 가동이 돼가지고 이 안에 추결조 안에 아이스볼을 얼리는 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추결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추결 운전은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야에 추결 가동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해빙 단독은 이 터보칠라 쪽은 가동을 안 하고요. 여기 가동을 안 하고 여기에 아이스볼이 얼려져 있는 것을 녹이면서 이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요거는 낮에 이 추결조를 가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추결조가 가동이 약하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동시 운전하는 거예요. 이 추결조는 추결조대로 해빙을 하고 칠라는 이 칠라대로 또 같이 움직여가지고 같이 돌아가지고 돼 있어요. 이 냉각 효과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해빙 단독은 이건 아침이라고 보면 아침, 오전, 그리고 오후라고 하면은 동시 운전은 이거는 피크부하 때 막 12시서부터 2시까지 냉방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추결조 가지고는 약하다 할 때는 이 터보실러하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피크부하에 카바를 해주는 방법을 운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냉동기 단독 운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력요금이 싼 시간대인데 굳이 추결조까지 필요 없겠다 할 때는 이 추결조의 바이패스 이쪽을 요 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추결조를 바이패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보칠러 가지고 냉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동기를 써가지고 운전하듯이 이렇게 냉방을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네 가지가 같은 의미로 같은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즉 이 내용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심야 추결을 해가지고 이 추결조를 전부 다 녹여서 가동할 거냐, 그리고 심야 추결을 구분해가지고 냉동기와 추결조를 같이 가동할 거냐, 그리고 추결조는 일정하게 가동을 하고 냉동기를 변화시킬 거냐, 그리고 추결조를 피크 시간대에 가동을 주로 하고 냉동기는 값이 싼 때 할 거냐. 지금 이 부분하고 어떻게 있어요? 뒤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가동도 하고 같이 묶어주면 같은 답이 되겠죠. 같은 흐름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빙중렬을 완벽히 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빙중렬을 할 때,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술사 같은 경우에 이거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력공사하고 안전공사 할 때, 도면 검토 승인 때 반드시 들어가고, 왜냐하면 MOF를 되게 별도의 MOF를 다는 방법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한전에 승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장치는 국내 2종 계획 계기가 시판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3종 계기를 2종 계기로 구조 변경해가지고 사용하는 문제. 이것도 협의해야 되죠. 그 심야 전력은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인정하는 빙중렬 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도 상당히 조금 앞으로는 좀 많이 좀 변화가 돼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빙균형 설비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1번째인데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한전에서 MOF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MOF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빙축열을 만약에 500kW라고 봅시다. 이게 500kW.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kW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은 이 심야 전력은 기본 요금이 없잖아요. 네? 기본 요금이 없는 데다가 싼 요금을 그냥 바로 곱해주죠. 근데 모자 계량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런 식이 아니고 MOF하고 파서 여기 타임 스위치를 놔가지고 여기 킬로와트 메달을 놓든지 MOF를 놔가지고 여기에 빙축열을 500kg 쓴다고 그래. 500kg를 쓰고 이렇게 500kg를 쓰면은 이 MOF를 할 때 어떻게 계약할 때 이 500kg가 이 안에 기본 요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본 요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때는. 모자 계량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단독 계량을 하는 것이 기본 요금을 손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한전 측하고 한전 측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가가 손해를 보니까 단독 계량 방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관련 법규라든지 내선 규정, 충냉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 시공하는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비교해서 해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개가 MOF를 별도로 놓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면은요. 태양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열이라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태양열이 아니죠. 태양광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앞에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자료입니다. 이건 지금 일본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이 뭐 가까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우리 전설공업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전설공업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 자료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도 일본 거고 어떤 시스템도 일본 거고 여기에 뭐 공사비 뭐 이렇게 운운한 것도 전부 다 N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주택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앞으로 이 태양광 발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상당히 주택에서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크다는 거죠.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해서 나눠놓고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광은 지구환경이 이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그 급탕의 에너지가 3분의 1, 난방의 3분의 1, 조명대의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난방에 대한 부분, 이 밤에 이 난방에 대한 부분만을 빼도 3분의 1 정도로 커버하는 거죠.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3분의 1 정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태양열로 인한 급탕, 단열을 아주 기민하게 하고요.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과 태양열은 좀 다릅니다. 태양광에 의한 발전이고요. 태양열에 의한 건 급탕입니다. 물을 데우는 거. 그러니까 태양열로 인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물을 데우는 거는 급탕에 되는 거고 태양광에 의한 건 발전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발전말을 쓰려면 발전 태양광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태양열을 쓰면은 태양열 급탕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태양열 급탕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것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의 그 문제가 지금 이제 바깥에 이제 미관 문제, 방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유지보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러니까 그 설비를 해놓고서 1, 2년 후에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 전지 모듈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일단 태양 전지 모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미크론 두께의 얇은 반도체와 보호형 투명 유리 덮개로 부착이 돼가지고 전극을 연결한 EV 수지를 유리에 붙여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시공이라든지 이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소규모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연결해서 조립하는 형식으로다가 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독립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독립 시스템과 이제 일방향 계통의 접속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독립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일방향 계통 접속 시스템은 이제 단독형과 비교했을 때 이 일방향 계통 시스템은 한전 계통과 같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별도로 따로, 한전 계통이 따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단독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태양전지 어레이가 설치돼가지고, 제어기를 통해서 축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축전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축전지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축전했다가 쓸 수도 있고, 그냥 바로 그냥 축전지를 없앨 수도 있는데, 대개 축전지를 놔놓고 넣어가지고 변환기를 통해서 HVR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쓰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용전원이 들어오고 보호장치에서 전기로 들어가가지고 그 변환기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천기가 없기 쓰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발전이 없으면요, 여기 만약에 여기 태양광이 없더라도 축전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게 아웃이 돼버리면, 태양광이 없어져 버리면 전원으로다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독립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연계에서는 태양전지에 발전된 직류전원을 인버터에 연결해가지고 전력 수요 그 부하 측에다가 공급하는 방법을 쓰고, 이게 이제 그 주간 그 잉여 전력에 의해서는 이거를 전력요금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킬로와트당 전력요금을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일본은 만약에 낮에 같은 경우는 급탕도 안 하고 난방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발생된 전력량을 쓸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그냥 바로 이 인입 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보내는 거에 대한 계량을 따로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 사용 요금에서 깎아주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역송전이 안 됩니다. 지금 삼전 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우리나라 계량기가 다 역송전 다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계통 연계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태양전지에서 변환기를 해가지고 상용전원과 이렇게 해서 부하측 쓰다가 또 상용전원 넣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부족하면 또 여기에서 이것이 아웃되면 상용전원 들어오고, 여기서 또 발전이 되면 보내고, 여기서 발전된 걸 이쪽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안 쓰니까. 그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량은 이제 최대 1사량으로 기준해서 표시를 하는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 보통 해배당 1사량 1kW로 기준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 1년 평균, 경산을 비추는 1사량을 보통 1해배당 3kW 정도 아워로 봅니다. 그래서 발전 전지 효율을 10%로 본다 그러면은 1일 보통 해배당 0.3kW 아워. 그러니까 그 어레이를 갖다가 만약에 10회배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3kW 아워를 생산한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100회배, 약 30평 정도를 했다 그러면 30kW 아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의 경우에 평균 연간 소비 전력량과 발전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간 전력요금을 무료로 쓴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광 발전 어레이를 설치해가지고 한전에서 그 전기 용량을, 전기 요금을 똑같이 사준다 그러면 사용량과 발전량이 똑같으니까 거의 무료로다가 쓸 수 있는, 평상시 받아들였다가 또 생산해가지고 한전에 대파니까 무료로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각 가정마다 다 이거 설치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이 에너지 세이빙은요,
에너지 세이빙은 국가에서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조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 구조적으로. 앞에서 뭘 배웠어요? 네? 보험. 보험회사에서 전력량이 적으면 보험료율이 떨어져. 네? 아니, 그러면 전력량이 보험료율이 떨어지면, 이 에너지 세이빙하고 또 물려가지고 말이죠. 이거 보세요. 지금 전력요금 안 써, 전력요금 떨어져, 요금, 보험료 떨어져, 이러면은 아마 국가에서 에너지 전략하자, 뭐 에너지를 전략합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엄청나게 떨릴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용으로다가 스코프를 딱 좁혀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거와 실제 또 발전 생산량에 대한 일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감각을 가져보자고요. 이거는 뭐 이제 소음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입지의 어떤 제약,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그 고려를 해봐야 될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다가 얘기가 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구조적으로다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문제는 발전 전력이 불안정하죠. 비용이 좀 약간 아직 고가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많이 설치해야 가격이 싸지는데 많이 설치를 못하니까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특수용도 외에는 보급이 거의 되지 않는 부분.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의 인가 조건이 태양광 발전을 얼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치해놨는데 가동하는 거를 보면은 가동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동해봐야 전력요금 뭐 세이빙이 별로 안 되니까. 지금 대체로는 이제 이런 계통 연계 시스템, 발전 전력이 모자랄 경우에 사용 전력을 구입하는 방법, 남는 거는 매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효과에서는 피크카 또 절전 효과도 있고, 그 어떤 그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발전소에 증가되는 전력량에 대체해가지고 발전소를 그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다 줄일 수가 있죠. 지금 아마 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걸 좀 잠깐 먼저 보면은 지금 일본의 경우입니다만 지금 97년에서 98년으로 가면서 봐서요. 그럼 사용 전력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태양광 발전을 지금 설치하는 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구입 전력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입 전력량이 없다는 얘기는 거의 무료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아주 대단한 그 한전에서 만약에 역손종만 가능하다면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똑같은 단가로 사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태양광을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4kW의 태양 발전을 한 가정이 설치했을 경우에 석유를 약 1년에 연간 약 974리터를 이렇게 절약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당 그렇으니까 이게 이 세대를 전체를 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가보면은 제가 그 전에 그 안 정보로는 뭐 50%인가를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면, 왜냐하면 수요를 창출해야 이 제작 메이커가 기술 개발하잖아요. 기술 개발해야 그걸 가지고 수출하잖아요. 예? 그래야 일본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설치비의 반 정부에서 대주죠. 전력요금 거의 무료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전력요금 사주지 하면은 아마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제도 면에서 우리나라가 규제 완화해야 되고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측의 자료인데도 이러는데 우리 한국은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아무리 제품 좋게 만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안 해요. 왜냐면 그 귀찮은 게 해가지고 전력요금 효금도 효과가 별로 없고 뭐 1, 2년 괜히 유지 관리하다가 못 쓰게 되면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다가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제도면에 이제 환경 정비의 그 항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이건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 자료예요. 경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기반 정비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98년도에 94년도에 건수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어서 설치하도록 하니까 제작 메이커도 경쟁력이 생기고 기술 개발하고 설치한 그 주택가는 전기요금 그냥 쓰고 정부에서는 피크 전력 낮추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발전소를 안 세워도 되고 아주 세 쪽이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작 메이커 쪽 좋고 사용하는 주택 쪽 좋고 정부 측이 좋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은 시골 같은 데 가도 거의 집마다 태양광 발전 보드를 설치를 많이 해놓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가까다 드문드문 있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크게 없기 때문에 확산이 늦은 겁니다. 구체적인 이해는 이제 태양 전지 모듈을 설치하고 파워 컨디셔너를 설치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태양 모듈을 설치하죠. 그리고 파워 컨디셔너 이거는 이제 DC를 AC로 또 안쪽에 바꿔주는 문제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구매 전력용 계량기가 따로 있고 판매 전력용 계량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 발전량을 발전을 했는데 이 주택에서 쓸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한전으로다가 판매를 하도록 되면 이 계량기를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구매 전력량하고 상계를 시켜주는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 판넬은 이제 설치하기 좋게끔 소규모로 해서 지방제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소규모로 이렇게 잘라놓은 세퍼레이트 해놓은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붕제형 태양전지 모듈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전력 변화는 파워 컨디션의 전력 변화는 출력이 클수록 거의 한 1000W 이상이 돼야 변환 효율이 상당히 아주 96% 크게잖아요. 이게 효율이 이 출력이 적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보통 1000W 이상만 되면 거의 포화가 돼가지고 96%의 변환 효율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함, 시공 부재, 설치를 갈 수 있고 설치 이해를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97년 3월 말에 그 가동을 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 99년도의 발전량을 보면은 98년도에는 이때는 좀 낮았습니다만 9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99년도로 이렇게 발전량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계절별로 이렇게 발전량이 달라지는 부분은 일사량의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또 이게 보면 그 결정적인 부분은 일사량의 발전량. 그러니까 그 12월달, 11월, 10월달, 11월달, 2월달은 어떻게 보면 구름이 낀 적이 많다, 만약에. 눈이 오는 적이라든지 이렇게 많으면 요때는 발전량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월별 적산 일사량과 발전량의 관계를 데이터를 내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모표는 지금 99년도, 동그라미 먹은 지금 97년도, 파이트는 98년도인데 지금 이 세모로 해가지고 발전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적산 일사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급에 따른 과제는 보시면은 이게 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메이커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같아가지고 표준화가 돼야 엄청나게 단가를 내려갈 수 있어요. 많이 설치할 수 있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그죠? 각종 발브라든지 파이프라든지 파워 컨디셔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표준화가 돼야 되는, 그 표준화 되려면 상당히 많이 설치돼야 되죠. 다양하게 설치돼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설치돼야 경쟁력을 가는 겁니다. 경쟁력을. 같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태양열을 가지고 집광을 해가지고 집열을 해가지고 이 파이프에 그 온수를 갖다가 데우는 거는, 이거는 파이프가 돌면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이물질이 끼고 해가지고 이건 거의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가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집광을 해서 이거를 전기적인 에너지를 변환해서 DC로 이거를 AC로 변환시켜가지고 가정에 쓰고 송출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태양열 급탕 방식은 거의 이제 그 숙소가 돼가고 태양광 발전 방식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발전량 추이를 보고요. 지금 약 보면
태양광 발전이 총 사용량의 그 수전량의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를 지금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태양광 발전을 활발하게 한 그 사용을 활발하게 한 결과 지금 그 사용량에 비해서 구입 전력량을 거의 제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태양광과 빈축열, 흡수익 냉동기 모두가 계속적으로 다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관련 기관과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더 인식을 달리하고 그리고 어떤 규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자율 경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어떤 전력 시장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 부분은 활발하게 적용이 되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패턴을 느끼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태양광 발전과 비중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